미국의 한국 신드롬이라도 일어난 게 아닌가 싶네요. 미국의 대선 후보인 엘리자베스 워런의 연설에 나온 말이 한국인들에게 큰 의미를 주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Here are some of the elements. First, every American, whether they have insurance or not, should be able to get recommended for free. It's not only the moral thing to do, it keeps us all safer. 이와 같이 대선 후보 엘리자베스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해야 될 의료 서비스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공약으로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선 후보가 미국의 의료보험이나 불합리한 의료 체계에 대해 열변을 토하는 것은 한국과 비교된 게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미국에 살고 있다는 한 교포는 트위터를 통해서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이 꿈꾸고 있는 것은 바로 한국 사회라면서 미국에 살고 있는 지금 한국인들은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리는지 모른다고 잘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살짝 금이 갔는데 미국에서 $2,000, 235만원 정도를 병원에 지불해야 했다며 한국에서는 기껏해야 엑스레이 깁스 정도를 하면 10만원이면 해결될 것이라 말합니다. 한국의 배우 안재욱 씨도 미국의 병원을 갔다가 한국에선 몇백만원이면 가능했던 수술이 미국에서는 수억 원이 청구되었다며 상상치도 못한 비용에 대해서 방송에 나와 직접 언급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의료보험 체계는 오바마 대통령도 손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보험회사를 비롯해서 복잡하게 얽힌 미국의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많은 미국인들은 한국에서는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검진이 미국에서는 수천 달러 이상 한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이며 엘리자베스 의원도 이런 것은 국가가 해줘야 마땅하다며 열변을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 진영인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가지 상황을 컨트롤 못하고 비싼 의료비를 유지해야만 하는 것을 꼬집고 있는 것이죠. 한국인들이 미국 여행을 갔을 때나 직구로 많이 구매하는 품목 중 하나는 대용량 타이레놀이나 아스피린, 에드빌과 같은 진통제입니다. 한국에서는 대용량을 잘 팔지도 않으며 아스피린은 과거 판매가 금지되기도 한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렇게 진통제 시장이 발달한 것은 병원 안 가고 진통제로 참는 사람이 많은 것도 이유라고 합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좀 심해진다 싶으면 바로 병원에 갑니다. 미국인들은 한국 사람 이해가 잘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병원에 너무 많이 간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이에 관해서 한국인은 너무 건강에 대한 우려가 지나치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실상은 병원비가 저렴하니 자주 갈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국가의 평균 수명도 한국은 82, 3세로 전 세계에서 3위권 안에 항상 들어가 있는 수준이지만 미국은 78세로 45위 밖이라 의외로 다소 낮은 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신들이 일을 잘하고 있으며 미국인들이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노력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보험을 들어도 비싸고 보험을 들지 않으면 아예 병원에 갈 수 없을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교포들은 엘리자베스 워렌의 연설을 공유하며 한국이 얼마나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지 알아야 하며 한국은 대단한 나라라고 지켜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에 가까운 것인데다가 전세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현재는 더욱더 미국과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세계 언론들도 가장 많이 최근 한국을 거론하며 의료 관련해 극찬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 정도면 자랑할 만한 것 같으며 한국 의료보험 제도가 좋아서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최근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을 비롯해서 미국 사회에서는 한국 신드롬이 불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연일 사우스코리아를 필두로 기사를 올리며 한국의 시스템을 극찬하고 있는 유례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은 명실상부 세계 최고 수준임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경제가 2019년 4분기에 또다시 6% 감소했다고 한다. 1991년부터 시작된 로스트 데케이드, 이어서 로스트 20이어즈, 이젠 30이어즈라고 해야 할까? 1990년까지 기적적인 경제 발전을 이뤘던 일본이 근 30년간 제대로 된 경제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제자리 걷기만 하고 있다. 게다가 국가가 세금 몇 퍼센트 올리면 GDP가 땅으로 내리친다. 2014년에도 같은 일이 있어서 이번에는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아베 총리가 여러 방책을 적용했다고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경제가 하락했다. 미국 역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세금이 오르고 내리고 하지만 그렇다고 GDP 성장률이 양수와 음수를 오가지 않는다. 도대체 어쩌다 일본의 경제는 이렇게 허약한 체질이 된 것일까?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 일본의 잃어버린 시간들에 대해서 자주 들리는 설명은 수출 경쟁력 감소이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미국 시장에
대량으로 수출을 하면서 기적적인 경제 성장을 일으킨 일본이다. 90년대 이후 한국과 대만, 2000년대부터는 중국이 수출 시장의 막강한 경쟁자로 떠올라 일본의 입지를 빼앗아갔다는 설명이다. 수출 주도 국가는 자체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생산량을 한참 넘기 때문에 만약 다른 국가가 물건을 사주지 않는다면 고스란히 생산량 저하로 경제 둔화가 이어진다. 이 논리를 따르면 일본의 수출 의존도가 높아야 하는데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보다시피 2017년 기준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무역 의존도가 제일 낮은 국가 중 하나다. 선진국 중에 일본보다 무역 의존도가 낮은 국가는 자연과 에너지가 풍부한 미국을 제외하곤 없다. 게다가 1990년에는 이보다 훨씬 낮았다. 경제 불황이 시작했을 당시 일본은 이미 수출 중심 국가 아닌 내수 중심 경제였고 오히려 지난 30년 동안 수출 의존도가 5% 이상 증가했다. 분명 소니, 토시바, 나이칸 등 거의 과거의 기억이 되어버린 기업들이 많지만 일본 경제의 핵심은 수출이 아닌 내수에 있었다. 이것은 사실 놀랄 일이 아니다. 위의 차트를 다시 보면 무역 의존도가 제일 낮은 국가들은 죄다 인구가 1억이 넘는 국가들이다. 인구가 많고 땅이 충분히 넓으면 자생하기가 쉬워 해외 무역에 의존하지 않고 경제를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한 국가의 경제가 내수 중심이라는 것이 무조건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다. 내수 중심 국가는 자국민 소비가 줄어들면 그것이 바로 경제 지표에 그대로 나타난다. 예컨대 일본의 쓰나미가 한번 닥치면 소비자들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경제가 바로 둔화된다. 대조적으로 수출 중심 국가는 내부적으로 위축돼도 바깥에서 계속해서 사주는 나라가 있으면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 실제로 2003년 한국에 태풍 매미가 덮쳤을 때도 우리나라는 놀랍게도 성장을 유지했다. 물론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출국의 국민들은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고단한 인생을 살아야 하지만 말이다. 미국을 보면 내수 중심 모델이 정말 부럽고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왜 일본은 같은 혜택을 누리고 있지 못할까? 소비는 심리적인 요소에 지배당한다. 어떤 이유든 간에 일본 국민이 전체적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 있으면 일본은 성장할 수가 없다. 처음엔 1991년에 터진 자산 거품의 영향으로 소비가 위축됐겠지만 그 이후로도 회복이 더디고 성장을 하지 못한 것은 체질 문제다. 일본 국민과 미국 국민은 근본적으로 DNA가 다르다. 미국 국민은 미래에 대한 낙관주의로 가득 차 있으며 소비에 대한 거리낌이 전혀 없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빚을 내서 소비하는 데에도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대출을 해서 대학 등록금을 내고 좋은 차를 산다. 가까운 미래에 더 많은 돈을 벌어 갚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인은 그렇게 않다. 다음 자료는 소비의 열기를 보여주는 인플레이션 지수다. 문화적 이유든 뭐든 간에 디플레이션까지 겪을 만큼 일본 국민은 소비 심리가 빈약하다. 소비세 몇 % 올렸다고 바로 소비 활동을 줄인다. 내수 중심 경제에서 자국민이 물건을 사주지 않는다면 누가 사준다 말인가?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한 것도 아베가 2013년도부터 양적완화로 시장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돈을 풀어서였다. 차트를 보면 전에 해봤자 GDP 대비 30%였던 일본 중앙은행의 자산량이 100% 가까이 육박했다. 하지만 확장 정책은 대증요법이지 근본적인 치료법이 아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두 가지뿐이다. 첫 번째 해결책은 일본 국민을 미국 국민화시켜 어떻게든 소비 욕구를 끓게 만드는 문화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렇다. 말도 안 되는 방법이다. 일단 인간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고 강한 외부 자극이 있지 않는 이상 관성을 따라 인생을 사는 법이다. 지난 20에서 30년간 정체된 경제 속에서 자란 20에서 30대들이 미래에 대한 낙관주의를 품기란 불가능하다.
나라가 성장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마음 편하게 소비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보다 더 큰 장애물이 있다. 바로 노령화다. 다음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과 인구 연령 중앙값을 국가별로 비교한 자료다. 일본이 둘 다 원탑이다. 노령화의 정도와 진행 속도가 둘 다 전 세계에서 가장 극심하다는 것이다. 평균적으로 한 사람의 인생에서 20에서 30대에 소비를 가장 많이 하고 40에서 50대 가장 많이 저축하고 투자한다. 60세 이후로는 이미 차도 있고 주택담보대출도 다 갚았고 애들도 다 컸기 때문에 소비도 별로 안 하고 투자도 안 하고 저축해놓은 돈과 연금을 조금씩 쓰면서 여생을 보낸다. 소비는 결국 인간의 욕구에서 오는 것이고 인간은 나이가 들면서 어느 정도 욕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다. 10대 이하도 연금을 용돈으로 바꾸면 비슷하지만 이들은 적어도 곧 어른이 되어 소비와 투자를 이끌어갈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인구가 너무 어려서도 너무 늙어서도 안 된다. 노령화된 국가는 전체적인 소비량을 줄이고 청년과 장년층이 번 돈도 세금으로 더 많이 걷어 노년층의 의료 복지 서비스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젊은 층의 소비에도 악영향을 준다. 이번에 일본이 소비세를 올린 이유도 부족한 사회복지비 충당을 위해서다. 정리하자면 내수 중심 국가인 일본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소비가 더 활성화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지난 30년이 보여주듯이 일본인은 미국인과 DNA가 다르다. 미국의 성장에 가장 큰 기반이 된 소비 열기가 일본에 앞으로 존재할 일이 없을 것이다. 설사 갑자기 나라 전체에 허용심이 조금 깃들어 욕구가 한층 증폭되어 젊은 층이 과소비까지 하게 되더라도 노령화라는 강력한 파도가 남아있다. 이대로라면 제대로 된 경제 성장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유일한 대안은 수출이다. 내부적으로 소비할 수 없다면 바깥에다 팔아야 한다. 20세기 초반 일본은 산업화의 필수 요소인 수출 시장, 인력, 자원, 이 세 가지를 확보하기 위해 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을 침략한 전과가 있다. 변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은 필요, 두려움 그리고 야망이다. 이젠 군국주의적 야망은 없지만 일본은 아직도 해외 시장과 인력과 자원이 필요하고 앞으로는 더욱 필요해질 것이다. 아직 평화헌법도 개정하지 않는 상태니 당분간은 노골적인 군사적 압력을 가할 순 없겠지만 앞서 말한 일본의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 일본은 중장기적으로 수출에 집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처음에는 수출을 장려하는 정책의 강도를 올려나가며 GDP에서 수출의 비중이 계속 높아질 것이다. 동시에 노령화가 심해지고 청년들의 세금 부담도 더욱 버거워지기 시작하면 사회적 불안감이 증폭이 된다. 분명 필요로 시작했던 것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뀌고 더욱 간절해진 일본은 더욱 공격적으로 수출 시장에 손을 뻗을 것 같다.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벌인 미국의 무역전쟁처럼 일본 역시 주변국에게 경제적 수단, 머지않은 미래에는 군사적 수단까지 사용하며 자국의 경제 성장과 안보를 지키려고 하지 않을까?